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고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8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야, 벌써 대망의 80회가 100회도 20회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100회겠네요. 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주. 네, 남북회담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열띤 공방을 한번 해볼까요? 열띤 공방 정말 열띠죠. 공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즘 아주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핫하죠. 이제 4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가. 네,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고 각 정당에서 이제 아직 경선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공천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 예. 준비해봤습니다. 아, 경선을 안 했다는 게 뭔 말이지? 경선해서 공천자 발표한 거 아닌가요? 아, 공천을 하고 나서 경선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 그래? 경선을 해서 네. 공천자를 발표한 줄 알았는데. 하여튼,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4월 30일 6.13 지방선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로 네. 유경기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공천 탈락자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자회소동을 벌였습니다. 커터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밀실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합격을 못하겠다. 공천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그러니까 4월 30일이죠. 낮 12시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전략 공천 말고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커터칼을 꺼내서 이제 흉기라고 했는데 커터칼이에요. 그래서 자해를 시도를 했고 하지만 이제 곧 제압된 뒤에 훈방 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자해는 하지 않았고 이분은 5월 2일이죠. 앞선 2일에 국회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하면서 뭐 통성 기도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억울하신가 봐요. 경선 탈락한 거예요. 그렇죠. 경선이 탈락이 아니라 경선을 아예 안 붙여준 거죠. 그렇죠. 국회 관계자는 자해를 하려 했을 뿐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한 적은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A씨는 23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지만 당이 전략 공천을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해를 시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추 대표나 다른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경기 전 서울시 행정부 1시장을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로 또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을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곳뿐 아니라 경기, 호남 등의 일부 지역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당 지지율이 높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거의 80%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뭐 애초에도 한 69에서 70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또 올라간 거죠, 이게. 그렇죠.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민주당 지지율도 뭐 굉장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높죠. 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높은 호남의 경우에는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탈당이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거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뭐 거의 확실시 되니까. 맞습니다. 경선에서 공천이 당선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이제 경주나 경산, 의성, 안동 등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선과 공천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도당 사무실까지 뭐 점거하거나 이런 뭐 농성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탈락자들은 이제 뭐 중앙당 유력 인사가 뭐 자기 사람 당선을 위해서 공천에 개입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뭐 납득할 만한 경선 룰과 시스템을 가지고 다들 한다고 하는데 근데 불만들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거기에 승부를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나는 당선될 수 있는데 공천도 안 되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선을 해서 그러니까 당내에서 후보자들이 좀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아니, 그래서 뭐, 공천은 네. 둘째치고, 경선을 해서 내가 지면은 깨끗하게 승복하겠는데, 경선조차 안 붙어주니까, 의정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유한국당에서.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남부권에서는 뭐 컷오프 되는 후보들이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도 이제 한 분이 자유한국당, 뭐, 여기 갑 당협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뭐, 부지사를 역임하신 김동건 씨가 이제 이렇게 예비후보 등록해서 경선을 준비하고 이제 뭐, 예비 후보 홍보물까지 뿌리고 그랬는데, 컷오프 됐죠. 경선 자체를 안 붙여줘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옮겨서 다시 의정부 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기서도 경우가 뭐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화성시장님과 이제 수원시장님이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이신데 네. 화성시장님은 3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셨죠. 네, 출마를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후일담은 뭐냐 하면 네. 컷오프 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냥 도전 3선 도전 포기라고 박수 칠 때 떠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다라는 후일담이 있고요. 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네. 최인석 시장님이 화성시장님이신데 이제 수원시장님보다 연세가 조금 더 젊으시거든요. 예. 수원시장님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정치 이제 시장직을 시작을 하셨고 네. 그런데 이제 수원시장님은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첫 번째 공천에서 단수 공천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단수 공천된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1차 발표에서. 그러니까요. 북부정에는 이제 2명이 이제 눈에 띄는 분인데 의정부 시장 안병영 시장하고 네. 양주 이성호 시장이 이제 단수 공천 확정됐어요. 예. 거기에 이제 수원시장도 같이 이름 올린 거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 상황에서 단수 공천 받기가 쉽지 않고 또 3선 도전하거든요. 이번에 안병영 시장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단수 공천 확정됐다는 게 뭐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참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 공천이라는 게 언제 처음 생겨난지 아십니까, 혹시 대표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천이 제일 처음이 시작된 게 1954년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제3대 총선거를 앞두고 181명의 공인 후보자를 선정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추진한 결과 의원 정수가 이제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켜서 무소속 67명, 민주민국당 15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이것이 오늘날 공천 제도의 효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세기 정도 이제 넘게 공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인물도 많이 보지만 인물보다는 인물이 뭐 그렇게 흠결 사유가 없으면 당을 보고서 이제 찍는 거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죠. 또 뭐 당을 보죠. 유권자들이 몇십만 명 되는데 뭐 저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일단 당에 대한 공신력을 믿고 책임 정치를 믿고 이제 찍어주는 건데.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당 공천을 받는 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죠. 뭐 본선에 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뭐 말씀하시기로는 자해소동을 벌였던 이분은 23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희는 지역 정치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활동인지 좀 속속들이 알 수 있잖아요. 23년 동안 헌신했다라는 게. 근데 이제 경선도 안 해주고 공천까지는 몰라도 경선이라도 해서 당내에서 같은 당 후보자들끼리 좀 경쟁이라도 해서 공정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하니까 이제 많이 억울함이 쌓이셨던 거죠. 뭐 그건 충분히 그분이 공천 탈락하신 그분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설득력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거죠. 들은 제3자 입장에서도. 뭐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이라도 붙여달라는 건데. 네네네, 그렇죠. 경선도 뭐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지 후보자들 개인 돈으로 하는 거지 당에서 또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이제, 뭐, 말이 나오는 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청취자분들도 암암리 아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다라는 거죠. 평소에 그런 자기 얘기가 말을 잘 많죠, 듣고. 주변에 아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자기가 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그게 뭐 있잖아. 뚜렷하게 표현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그렇죠.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동의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그런, 누가 이제 뭐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 주로 공천권을 이제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자치단체장하고 광역위원, 기초의원 공천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그분이 공천권 행사하는 건 아닌데 네,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성시장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후보까지 나왔는데도 이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경선조차도 안 push졌잖아요, 최성시장. 어,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시장인데, 예.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특별한 뭐 어떤 애정을 표시한다든가, 정성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승진하고, 네. 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그렇죠. 직장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네. 사람의 능력이 1이면은 10처럼 이제 포장되는 거고 네. 능력이 10인데 뭐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1로 다운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렇죠. 능력 본위로 우리는 하자 하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능력보다는 않은 것도 있죠. 능력보다는 뭐 기타 네. 주변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네. 역학관계, 이해관계 이런 게 많이 작용한다는 게 사실 이 방송을 들은 누구나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수 있죠. 그런 정치도 사회가 없어지는 네. 게 사실은 공정사회거든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이제 없어질 수는 없죠. 미국도 당연히 있겠죠. 네, 뭐 어느 나라는 옅어질 수 있지만 있냐? 그게 네. 노골화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노골화된다는 게. 음, 노골화되지 않고 그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는 거. 우리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갑질 얘기 논란을 했지만 네. 한국 사회 특징이 그 편가르기하고 그런 뭐 맞아요. 나랑 다르면 가진 이상한 사람 거고. 기득권자들이 꼭 그걸 밟으려고 하는 거. 이유도 없이. 자기들한테 뭐 그런다고 밟는다고 득이 된다고 하면 뭐 뺏을 게 있고 득이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자기한테 득이 없어도 자기한테 약간 뭐 미치다 싶으면 그 밟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자기보다 또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그걸 쳐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그 인간의 본성이죠,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특히 정치권에 너무 심하죠,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반복되긴 하지만 뭐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천이 유권자들도 그걸 알고 있고요. 문제가 많은 게 네. 당이 인기가 많고 잘 나갈 때 항상 공천 잡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나갈 사람이 없어갖고 보식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공천 왜 탈락됐냐 명확한 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도 쓰고 그랬지만 최성시장 공천이 탈락된 게 언론에 나온 건 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게 언론에 나온 게 추측해서 나온 게 네. 뭐 최성시장이 국민권익위 내부 청렴도 경기도 최하위를 맞았다 고양시가. 그런 이제 명분인데,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잣대가 또 이상한 게,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예. 양주시장 이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일체에서 단수 공천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국 최하위거든요, 양주시 내부 청렴도가. 그걸 어떻게 단수 공천? 이게 기준이 납득 못하는 나이론 기준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사리 하나 찾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잡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주변에서. 그게 납득이 못하고, 막, 불만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화성시장님이 어떤 컷오프 됐다는 그런, 소문인 거죠. 소문인데 그런 것에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영주 기자는 화성시장님 되게 좋아했는데.
아닌가요? 저는 사랑합니다. 네. 너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상황인데, 너무 많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감정은 전혀 없는데, 감정을 네. 빼놓고 봤을 때, 두 분 다 더불어민주당이시고, 삼선을 도전을 하는데, 사실은 뭐 기존에 이제 뭐, 후보가 이제 두 네. 번 시장을 했으니까, 네. 약간의 어떤, 뭐라 할까요? 어드밴테이지? 이득을 얻고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공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우리 좀 뭐랄까요? 이용주 기자가 좀, 화성시장님한테 약간 좀 그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수원시에서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농담이었습니다. 네. 왜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전혀 뭐 그런 건 없고요. 수원시 관계자들이 좀 들어야 되겠네, 이거.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네, 네. 그게 말이에요.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양주시장님이랑 고양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네. 같은 입장인 거예요. 수원시하고 그러니까요. 화성시를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아니, 의구심이 약간 생긴다는 거죠. 최성 시장이 이제 대선 경선 후보까지 나왔는데, 그게 네. 나왔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이제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뭐, 점수를 못 받았지만, 네. 나름 이제 뭐, 시정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런 뭐, 이렇게 그때 박근혜 이슈가 될 때도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네. 뭐 그때 말씀 좀, 그 성함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도 막 먼저 이제 뭐 이재명 시장도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뭐 최성 시장도 굉장히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막 그거에 대한 입장 발표하고 네. 그런 걸 지지하고 했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좀 미온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난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그랬었는데, 컷오프 됐다 그래갖고, 근데 컷오프 될 것 같다는 소문은 정가에 파다했었어요, 그 전에. 네. 실은 몇 개월 전부터. 네. 최성 시장이, 야, 이거 저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아예 경선까지 안 붙여주니까, 경선 붙여주면 당연히 현역 시장이 유리하겠죠. 대선까지 그렇죠. 나왔으니까. 네, 네. 인지도 면에서 어떻게 누가 누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4명인가 막 그럴 거예요, 지역구가.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특수한 역학 관계가 있어요, 서로. 그렇죠. 예.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특수한 역학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들이 당선 가능성이나 개혁성이나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비공개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서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공개적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뭐 비공개할 거 있나요? 공개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 공천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어드밴티지를 좀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신인 등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가 이제 뭐 인센티브를 또 주든가 뭐 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들 뭐 저 자치단체장 해서 나온 사람들은 뭐 인지도가 이제 많이 쌓였으니까 핸디캡을 좀 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그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고 네. 또 때때때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정해놓고 그냥 계속 쓰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납득하고 뭐 그걸 그렇죠. 바라보고 매뉴얼이, 예. 그걸 바라보고 또 뛰는 사람들은 그게 안정적이어야지 그게 이제 네. 또 자기 미래의 비전을 그려가면서 정치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공천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전직 그래서 공무원 해야 되나요? 고위 공무원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거 공천에 대한 이해 기준이 아주 뭐 애매하니까 만약에 이용주 기자 같은 경우에 좋은 이제 뭐 정치 제목인데 언론에서 활동했어요. 정치권에서 활동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정당에 가입해서 어디 화성시장 출마를 하려고 해요. 그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보이잖아.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이면 내가 몇 점을 받으면 어디 대학교 가고 몇 점을 받으면 어디 대학교 갈 수 있고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게 딱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웃라인이. 네. 네. 근데 공천은 뭐 아웃라인이 없잖아. 이건 뭐를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니까 더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향식 밀실 공천이라는 지적이 있는 거지. 현재 공천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하향식이라는 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지도부나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권이 집중되어 있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밑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을 공천 후보로 이제 선정을 해보자. 이런 건데 네네.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일반 정치라는 게 이제
이 대중을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의 저변을 이제 확보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때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당의 운명이 등락하지 않습니까? 네. 인기가 좋을 때는 그냥 막 후보자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고 인기 없을 때는 다 떠나고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이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저변을 이렇게 좀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정당도 있죠. 일부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천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잡음이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인기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또 치열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이제 양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가장 큰 당으로 그럼 그렇죠. 지금은 뭐 어차피 이제 개선이 어려우니까 다음 총선 때만이라도 그 계속 기득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분명한 공천 그런 룰을 좀 공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일괄적인 그런 그 공천 기준이 없는 거죠. 어떤 공개된 것이 공천의 없는. 기준은 있는데 그게 너무 당의 헌신도 뭐 이런 거요? 추상적인 게 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기여도 네네네. 뭐 하면 기여도를 뭐 어떻게 측정한다는 게 없잖아요. 기여도를 누가 측정할 거죠? 뭘로 하죠? 계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량할 수 있는 게. 예. 그렇죠. 그런가 그런 거죠. 뭐 좀 약간 기계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걸 좀 해놓자 이거죠. 그래야지 좀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단수 공천이랑 그 다음에 전략 공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공천 후보 신청자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수로 추천한다 이런 건데 이제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상은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여기 어느 지역에 그 후보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혀 거기에 연고도 없고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 지역이 이제 첫 번째가 진짜 그 사람이 와야지만 되는 곳인가? 그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뭐 당연히 뭐 합리적이고 뭐 그런 선택입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납득이 가는가? 과연 이게 뭐 그 사람이 나오든 저 사람이 나오든 다 당선될 수 있는 곳인데 꼭 왜 이 사람이 와야 되는가? 이런 거. 중앙당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뭐 이쪽에 가면 어느 후보가 가면 뭐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국 전체에서 그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더 웃긴 게 그럼 그 4년 전에 만약에 현역 시장을 자른다 치면 4년 전에는 공천을 누가 줬죠? 같은 당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당에서 또 4년 있어 보니까 얘는 아니야 해서 자른다는 거는 좀 자기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예,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뭘까요? 좀 궁금하네요. 뭐, 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나름의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지금 뭐, 삭발식 하고, 그다음 총선기도 하고, 오죽하면 또 자유소송까지 벌였을까,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에 못 받는 건가요? 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한들 사실상 요번에 제가 뭐 그 말씀드리는데 요번 선거의 특징이 희한한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전만 해도 무소속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소속들이 정당이 없다 보니까 미리 이제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미리 출마를 해서 이제 미리 많이 뛰었거든요. 요즘 선거는 저희 뭐 의정부 양주 쪽, 경기부 쪽 보면 무소속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사이드하게 너무 한 정당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나가봐야 의미가 없다. 힘만 든다. 이런 게 이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소속이 없어서 심지어 아직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지만 무투표 선거구도 의정부가 좀 이제 발생되고 그러니까 3명 뽑는데 3명만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현재 예비후보가 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1명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기류를 깨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민중당 정도인데,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무소속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무소속. 그럼 뭐 그분들이 당선이 가능성 낮겠지만, 네. 예, 무소속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한번 선거를 겪고 그분들이 다시 정당으로 이제 흡수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통로 역할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정당에서만 이게 컨트롤이 되다 보면 아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그런 공천 잡음은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네. 무너지는 거는 작은 틈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후보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빼앗기는 그리고 셈일 수도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지만 자기 검열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에이 나가봐야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정당 공천을 받으려고 목을 매는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유권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이게 다양한 선택을 해줘야지만 견제와 균형이 돼서 자기들한테 이득으로 돌아오는데 꼭 이 편향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잘 되면은 엄청난 로또처럼 자기한테 뭔가 확 오지만 사람 살다 보면 잘 될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안 되면은 모든 부담과 예? 그런 건 본인들한테 돌아오는데 결론은. 대표님, 그 북부 지역은 아직도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 자유한국당이 우세합니까? 지지도가? 모르겠어요. 그 여론조사를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글쎄 모르겠네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일부 포천, 가평, 연천, 네. 네. 뭐 이런 데는 이제 무조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계속 돼 왔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공천만 받으면 이제 거의 당선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너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와 민주당의 인기도가 너무 상한가를 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 직후 1년 뒤에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한 심판 성격의 지방선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무래도 보면은 대통령을 심판하려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을 칭찬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죠. 뭐 지지하는 측이 80% 가까이 넘게 되니까. 이건 그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대다수라고 하면 국민 중에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제 각종 라디오나 TV 보면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와서 아마 이게 이제 대통령 인기도가 지방선거에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포천, 연천, 가평이에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TK인데 요 벨트가 요 벨트가 어떻게 깨질까 말까 이번 선거에서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시네요. 여기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죠. 수원에서 우선 경기 남부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주 이천이 그렇습니까? 여주 이천 쪽. 수원에서 오산은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이시고요. 네. 이제 화성 시장님은 아니시지만 이제 거의 모두 삼선 도전을 하시고 그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년 후에 그 지지도,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대통령의 그런 1년 동안의 행적을 평가하는 그런 선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면 몇 년, 2년인가요?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이게 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이제 선거 전문가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죠. 이제 2년 뒤면은 벌써 3년 뒤 아닙니까? 3년 차 아니에요? 내운동이 벌써 온다는 건가요? 문재인 정권 3년 차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결과나 실적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아마 그리고 또 여론이라는 게 또 조정 국면 항상 거치거든요. 너 올라갔다 푹 빠졌다 다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락을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총선 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유리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 전망도 맞다고도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 보면. 아니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뭐 남북회담이나 이런 걸 되게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이거는 저희 한민족의 어떤 정말 끊을 수 없는 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2년 뒤에 전망한다는 건 참 이게 어불성설인데 그게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근데 뭐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거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요. 그렇지만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제가 뭐 특정 정당을 뭐 선호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여세를 몰아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뭐냐면 변수가 그거예요. 결론은 네. 모든 변수는 다 북한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든 변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잘 네. 유지가 쭉쭉쭉 되면 네. 이제 뭐 그걸 지지한 측은 유리할 것이고 그게 이제 중간에 가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아마 그걸 좀 뭐 반대 영향이 나타나겠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승세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제동을 걸기 위해서 드루킹 하면서 이제 그 김원식 원내대표인가요? 단식 네. 투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 김성태. 아, 김성태였나요? 네, 김어준이 원내대표 언제 했었나요? 네, 김성태. 근데- 드루킹 관련해가지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데, 특검을 뭐 실시해라 하는데도 지지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지금 남북 그 정상회담 이슈에 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지금 다 발화를 붙였습니다. 아, 그것도, 예. 예, 맞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게 그게 네. 뭐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극감이 네. 무슨 뭐 드루킹도 놀랄 거였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100을 봤을 때 네. 뭐 한 뭐 50 정도, 60 정도 됐다고 보면 이거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자극도가 100을 넘어가서 게이지를 넘어갔어요. 사람들 온 국민이 그렇죠. 예, 이 자극과 이런 예. 감격, 감동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에 그냥 모든 게 다 묻힌 거예요. 지금 이슈가 대한민국 아니, 이슈가. 저희가 언제 그 북측의 그 빠끗빠끗 웃는 그런 국무위원장 모습을 언제 봤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 그렇죠. 영화에서 이게 했다는 거, 예, 그걸 다 맞아요. 국민들이 봤다는 거, 그게 네, 이제 네, 엄청난 게 피부에 이제 왜냐면은 그동안 그전에는 뭔가 매체를 거쳐서 북한에서는 만났기 때문에 정상들이 네. 뭔가를 중간에 거쳐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아, 직접. 그러네요. 예, 직접 그게 피부로 있었구나. 느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체감도가 엄청나죠. 예, 원 얘기 같지 않고 남 얘기 같지 않고 진짜 내 얘기 같은 그런 거. 예. 그래서 모든 이슈가 다 묻혔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참 재미없게 흘러간다. 예. 아, 또 선거는, 뚜껑을 또 열어봐야지 아는 거죠. 뚜껑을 아는데 너무 네. 좀 파이팅이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면 나갈수록 막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 나오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네,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 맨 이제 더불어서, 남북 얘기 네. 나오고 뭐 그냥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 지방선거 조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유권자로서 후보님들께 당부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상대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괜찮지만, 공정한 비판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비방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예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방을 보면은 물어뜯어가지고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선거 아닐 같은 수도 경우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미디어를 틀면 다 수도의 네. 그 중앙 정치 대통령 중심의 그렇죠. 이런 그 정치 뉴스를 많이 접하지 사실 지역에서는 그런 뉴스나 아젠다나 네. 이슈를 잘 몰라요. 사실 지역 주민들은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잘 안 두시는 경향도 있고요. 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려고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저거 보자면 뭘 잘못했다. 막 이렇게 꼬집고 막 이제 난리치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와중에서도 뭔가 근거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추측이나 그렇죠. 아니면 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험하죠. 위험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 주장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네. 들면 뭐 주로 이제 뭐 사업 실적이나 사업 치적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를 네네. 뭐 과대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다 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안 했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선거에 처음 출마하시는 분들, 아마추어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네. 그 지방선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거 운동은 그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출마해서 예비 후보 한 두세 달에 선거 운동에서 뭔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전에 다 작업이 됐었어요.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4년 전, 봐야죠. 3년 전, 2년 그렇죠. 전에 벌써 네.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그렇죠. 알리려고 뭔가 문제가 있다 알리려면 그렇죠. 그때 바로바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바로바로 알렸어야죠. 예. 예. 그쵸? 그리고 그렇지 이제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예. 나와갖고 나 이렇게 막혔다 그러면은 사람 듣는 사람이 더 짜증납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이라 해도 짜증이 나요. 그게 자꾸 듣다 보면. 아, 네, 맞아요. 네. 그 진짜 전에 미리 맞아요. 논리적으로 네.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네.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이 사람 막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표를 네.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확성기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피동적으로 그걸 접하게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대표님께서 표현하신 짜증나는 그러한 그 상황이나 보이스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데 막 이렇게 격앙되셔가지고 막 하면은 그게 플러스가 될지 그 후보님께 그걸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공정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한 비판이 되려면 약간 좀 뭐 논리와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증이죠, 물증. 심증이 아니라. 아, 네, 내 마음에 그런 것 중요하죠. 같아요보다는 물증이 있어야죠. 물증을 내놓고선 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막 그냥 하면은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다 책임지게 됩니다. 선거판에서는 나중에 후유증이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우, 그렇죠? 크죠. 네, 선거법 네. 위반으로 이제 고발당하거나 예.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치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걸 조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무소속 후보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존에 이제 큰 대상이랑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흠집 내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흠집이 있으면 그거를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이제 과장하거나 감정에 막 북받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한 4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는데 어느 네. 날 생뚱맞게 뚝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결론은 지도 당선되기 위해서 저러는 것밖에 안 된다. 유권자들은 요즘 그렇죠. 이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아유, 얼마나 네. 현명하시고 다 똑똑하시고 요즘 그런데요. 유권자들 성향이 이제 예. 그 표면적인 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내면 넘어서 그렇죠. 그 네, 내면이나 네. 그런 비전을 많이 보더라고요 유권자들 맞아요. 보면. 예, 맞아요. 고정적으로 이제 좀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찍는 사람도 이제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제 그 종합적으로 지역 네. 문제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걸 놓고 판단을 해서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예를 예. 들면은 이쪽 지역의 경기북도 분도 네네네. 그쪽 이슈인데 경기북도 분도를 이슈되고 해주겠습니다. 있더라고요, 막 예. 하는 사람을 다 찍어줄 것 같잖아요, 사실은. 네. 이슈니까. 근데 그렇게 또 하지도 않아요, 또. 왜냐면은, 분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북도 설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를 갖다가 뭔가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 타당성 있고 근거 있고, 과연 실현 가능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네네. 그런 거를 보는 거지, 똑대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찍어주겠다. 예. 이런 맹목적인 건 없거든. 유권자들이 요즘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 맹목적으로 하나 이슈 갖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근거와 설득과 합리적인 이런 게 보여야지만 이제 납득을 이제 본인 스스로 납득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그렇죠. 더 이제 그렇죠. 머리를 쓰고 캠페인을 더 예. 똑똑하게 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옛날 특히 제일 저는 선거운동 얘기하면서 후보자들 보면 제일 안 좋은 선거운동이 남부 쪽은 모르겠어요. 저희 북부 쪽은 이제 인구도 적고 남쪽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그 토박이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난 제일 잘못된 선거다. 아니 그러면은 토박이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네네네. 난 토박이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사랑하고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없애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서울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 나라 사람이 돼야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게 낫죠. 경기도 사람만 돼야 되네요, 그러면?
그거는 네. 그건 조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는 것 의정부 같죠. 시장을 의정부 사람만 돼야 되나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된데. 그러니까 좀 그게 그렇게 네. 주장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엄청 그게 당장 네. 앞에 나서서 나를 알릴 아니요. 때는 좋지만 네, 나중에 뭐 학연 유권자들이- 지원하면서, 그렇죠. 네. 학연하고 지연 뭐 이런 거 혈연 혈연 뭐 이런 해가지고- 거 내세우는 사람들이 네. 결국 표를 많이 못 얻습니다. 그 자기 표에 작은 고정표에 갇혀버려요, 잘못하면. 아.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특정 학교 나 출신이야. 뭐 수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잘 나가는 유신고나 무슨 고등학교나 아. 출신이야. 말해서 동문들 막 아시네요? 움직이고 막 이러면 또 네. 반대되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90%예요. 그 사람도 10%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등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뭐든지 넓게 선거는 대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의정부에 네. 토박이 몇 명 되겠습니까? 사실 수원에 토박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게 화성에 몇 명 되겠어요? 아, 그 이제 토박이라고- 그럴 시대인데요. 토박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애착을 가느냐? 이 전라도 경상도는 먹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죽어도 뭐 이쪽이 한쪽 원사이드에 밀어주질 않거든요. 그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지역의 고향인 사람을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뽑고 나서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오히려 그럴 더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유권자들이 요즘 네.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쟤네들끼리 해먹는단 말이야, 다? 이거 문제 생길 수 있겠네, 나중에. 막 네네네. 이렇게 또 생각해요, 또.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반발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법이고, 첫 번째. 자꾸 그 토박이론 내세우는 거. 두 번째. 자기 프로필 내세우는 거. 예? 프로필이요? 나 무슨 어디 출신이다. 무슨 어디 네네. 고위공무원 했다. 뭐 네. 예, 많죠. 그거는 뭐 국회의원 선거나 큰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선거 이런 거는 먹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잔위가 더 작을수록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나 공무원 뭐 어디 출신입니다 하면은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더 점수를 줄까요? 우리 정서상? 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너 이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줄 수도 그거는? 있는데 안 줄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내가 해놨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네. 그러면 자기가 뭘 했으면 그걸 데이터로 뭔가를 보여주질 못하면 그런 얘기를 주장하면 오히려 더 고리타분하게 다가온다 이거죠,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 예.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펙이 좋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펙이 좋으면 좋죠. 좋은데 네. 그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나오는데 저 서울대학교 나온 누굽니다 이러면 더 반발이 생기는 거죠. 반감이. 예?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거죠. 그런가요? 예. 나 머리 똑똑합니다. 저 잘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유권자들한테. 예? 잘난 척 하면 되겠습니까? 뽑아달라고 해서 낮춰야지, 더. 예? 아니, 저는 못 났습니다. 못 났으니까. 네. 저는 유권자들 잘 받들고,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정을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난 잘났으니까 난 잘난 놈이기 때문에 뽑아주면 잘할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거꾸로 정치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치는 절대 혼자 할수 찍어주는 없어요. 사람 다수가 자기보다 다 못 배우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서를 공감을 해야지. 자기 잘났으니까 나 뽑아달라. 그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대표님 기록을 보니까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요. 민주당이 실험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탈당하면서 결국 또 실패했다고 하네요. 네. 요번에는 예. 지난 의정부 씨도 그렇고 다른 집자 보면 공천 탈락한 사람이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 있었죠. 요번에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가 사전 얘기했지만 없어요. 너무 한 당이 너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나가봐야 안 된다는 거 이런 거가 제 생각이 있어서 무소속 탈당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표님 이거는 약간 논외긴 한데 그 대통령이나 이제 집권 임기 말에 가면 레임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먹히는 그런 게 오는데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시기가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오겠죠. 오는데, 지금 이 전망으로 봐서는 급격하게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좀 확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네. 고정 지지라고 해서요. 이런 그 기반이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또 분위기도 보면은 당선 초반에는 좀 뭐 반대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 이제 그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서 네. 좀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예, 그런 않나라는 것도 생각이 있고, 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부동층에 이제 뭐 하는 거 봐서 그렇죠. 내가 지지해야지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내가 뭐 그냥 괜찮네 무조건 뭐. 지지해줘도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층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갈 때 있었던. 그게 무섭지 예.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예, 무조건 문재인 그렇습니까? 좋아. 난 문재인만 할 거야. 막 이런 콘크리트. 이제 나쁘게 말하면 문바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층들이 이제 많이 좀 생겼는데, 제 대표님 생각에는 문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 네. 공격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원래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한쪽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예. 쏠리는 건 안 좋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좀 아, 그런 건 되게 안 위험하죠. 좋아하거든요. 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네.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예.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렇죠. 항상 그게 그게 불특정 정답이죠. 다수의 유권자들 국민한테 이롭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로 막 무조건 찍어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40%대가 넘어갔었죠? 예 항상 네. 어떤 경우에서도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예. 안 되는 지역도 나타나서 막 찍어달라면 다 찍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잘한다, 예. 뭐 그래서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 맹목적인 거는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이제 맹목적으로 이거 잘했으니까 또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못했을 때는 아주 따끔하게 비판하고 잘했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칭찬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사회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되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네, 전략 네. 중에서 잘못된 게 이제 아까 두 가지 말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 흑수저론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흑수저. 나는 뭐 아주 없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마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거꾸로 반대로 예. 그 금수저 후보하고 경쟁할 때는 그게 먹힐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금수저기로 지탄받는 정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경쟁할 때는. 근데 거의 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90%가 다 흑수저예요. 사실. 흑수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따지고 놓으면. 그쵸? 뭐 누가 부잣집 아들 태어나서 재벌 뭐 몇 명 되겠습니까? 손꼽을 정도인데 거의 다 흑수저예요. 뭐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어서 뭐 그 지역구 물려받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그런 경우도 뭐 공천 있긴 하죠. 맞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 그러면 이슈가 됐죠 벌써. 안 그러고 그 경쟁하는 사람들 거의 다 흑수저라고 보면 됩니다. 흑수저는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할 때는 왜 이제 안 되냐면 흑수저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흑수저를 강조했을 때는 자기가 지금도 흑수저여야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도 엄청난 흑수저였는데 현재는 지금 돈 많았는데 자기 흑수저 출신입니다. 나 붕어빵 만들어서 팔았다고. 이게 공감대가 와 닿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공감이 안 너무 오면 옛날 얘기다. 지금은 흑수저여야죠. 지금 흑수저인데 나 이렇게 해서 나 지금도 흑수저인데 내가 흑수저인 건 내가 청렴하고 잘 다 지키고 이렇게 엄격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 자신 있습니다. 나 청렴을. 그래서 날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옛날 흑수저였으면 선거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흑수저가 아닌데 공감대를 형성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봐야 이게 전략 미스다. 이롭지 않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 세계를 크게 하나 했네요. 나오는 후보들한테. 절대 흑수저론 펴지 마라. 흑수저로는 상대가 엄청난 금수저라고 욕을 먹은 사람하고 붙었을 때. 네. 그리고 자기가 현재 흑수저였을 때. 현재도. 현재 흑수저가 어떻게 선거에 나갑니까,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흑수저라는 게 이런 거죠. 현재 주변에 보면 그동안 이제 뭐 흑수저로 출세해서 20, 3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지금 바로 직전 출마할 때까지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고위가 지가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흑수저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한다든가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왔던 사람이 이제 흑수저를 강조를 해야지 이제 그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지. 옛날에 어렸을 때 나 20대 때 흑수에서 성공해갖고 지금 뭐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왔습니다. 저 그래서 흑수저 출신입니다. 아이고 현재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애 많은데 그거는 약간 좀 반발심이 오히려 더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네. 그런 거를 이제 큰 부분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요걸 들으시는 분이 후보자분들 참고하십시오. 있다면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비싼 이번 선거는 컨설팅. 좀, 네. 좀 깨끗하게 또 유권자들도 쉬시는 날이라고, 날씨 좋다고, 이렇게 좀 거르지 마시고, 우리 네. 1원 1표에서 1인 1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우리, 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좀 투표 반드시 하는 걸로. 예, 하도록 그리고 합시다. 사전 네. 투표도 이제 가능하니까요. 사전 투표가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기 그렇습니까? 투표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네. 그냥 사전 투표소 설치된 데 가서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서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투표, 편하네요. 본 투표를 하려면 자기 네. 선거구, 지정된 선거구를 찾아가야 돼, 선거 투표소를.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 인증샷 할 때 손가락 이렇게 뭐, V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안 이건 되는 걸로 위험한 알고 거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 거는 우리, 근데 안 돼도 다 뭐 알아서 암암대 다 하시더라고. SNS 보면. 그죠? 네. 하지 네. 말라 그래요. 아유, 교묘하게.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요. 네. 너무 이게 지금 요즘은 다들 다 똑똑해갖고 법이 못 쫓아가요, 지금은. 그럼요. 맞습니다. 하여튼, 예. 네. 아까 이제 이영주 기자가 좋은 말씀했습니다. 투표를 해야지만 민주주의가 그렇죠. 더 발전할 수 있고 네. 또 저희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아니, 그리고 저희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이럴 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알잖아요. 이때 지나면 또 이제 그분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지 그렇죠. 않도록 저희가 그 좀, 예.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잘 되겠지. 저 사람 될 거야. 아니면 네. 뭐 분위기가 이런데 뭐 잘 되겠지. 이렇게 그런 유용합니다. 마음보다는 네. 내가 그래도 이 역사의 현장에 내가 그렇죠. 이 동참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표를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는 항상 투표율이 그러니까요. 낮아서 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민생 어떻게 보면 민생 네. 정치죠. 그 지방자치 네. 하시는 분들의 민생 정치인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그런 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대선 총선보다도 꼭 지방선거 나가서 투표를 좀 해줘라 네. 하고 저희는 투표 독려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예, 투표는 해야죠. 예. 그래서 투표를 꼭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정치와 투표 선거 관련돼서 궁금한 거는 그 이영주 기자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 선관위로 문의해 네, 주십시오. 그럼 Y뉴스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네. 이번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저희들 대화를 많이 나눠봤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우리 이영주 기자 날이 갈수록 명언들을 쏟아내갖고 1원 1표에서 1인 1표. 야, 이 영언을 쏟아내갖고 이제 좀 분발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명언 좀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 다음 주에 또 네. 뵙는 걸로 하고. 아주 알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봄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고,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고, 항상 봄날은 온다. 예. 네. 그걸로 네.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봄날은 온다. 따뜻한 봄날 되십시오. 네, 여러분 투표하러 갑시다. 네, 투표는 꼭 하시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